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순방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대통령이 지금 막 비행기에서 내릴 것 같습니다. 그 현장 화면을 저희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마중을 나온 직원들과 함께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 모습 보이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에 올라서 이동을 하기 직전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G20 정상회의 그리고 베트남 국빈 방문을 마치고 방금 귀국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순방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자 외교의 성공적인 데뷔 그리고 또 세일즈 외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그리고 베트남의 국빈 방문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네, 처음 동남아를 방문해서 베트남과는 21년 수교를 맞아서 여러 가지 수교를 맺었는데 이번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귀국 현장 모습 중계를 해드렸고요. 자,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그리고 베트남 국빈 방문의 의미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자 외교 첫 데뷔 무대였습니다. 먼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첫 데뷔 무대 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G20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관보 정상회의도 유치했었고요. 또 예. 올해는 세계 사이버 총회도 한국에서 열리고 그런 이제 다자 무대를 한국이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가셔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두 가지 부분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첫 번째는 계속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개도국하고 예. 그다음에 선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국이 하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이 있고요. 예. 또 다른 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신흥경제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미국 이제 양적 완화가 끝나가면서 그에 따른 좀 이제 경제적인 여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진국이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호소한 부분 같은 것들이 꽤 주목을 받았죠. 예. 그다음에 한국의 지금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가진 독특한 위상으로 볼 때 이런 역할들이 매우 적절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베트남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첫 동남아 방문이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동남아 국가 방문을 되게 일찍 한 편이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이제 평가인데 기존의 이제 대통령들 취임하고 나서 순방하는 국가들 순서를 보면 일단 뭐 4강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을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국가들을 먼저 방문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또 동남아 국가들 정상과는 처음 만나는 자리가 대부분 이제 연말에 있는 아세안 플러스 3나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정상회의 같은 다자 무대에서 만나는 것이 이제 첫 만남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이제 이전하고는 다르죠. 베트남을 이제 직접 방문하는 다자 무대가 아니라 따로 방문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 되게 그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동남아를 되게 중시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준 걸로 생각이 되고 또 베트남이란 국가 자체가 한국이랑 경제적으로나 뭐 기타 다른 사회문화 분야에서 유대관계가 되게 깊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베트남과 한국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베트남 얘기도 해주시긴 했는데 베트남과는 우리나라는 뭐 상당히 좀 밀접한 나라고 또 수교 맺은 지 21년이 됐잖아요. 예. 베트남, 우리 경제 또 외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까? 좀 몇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동남아 국가들 또 베트남 다 포함해가지고 지역 다자 무대에서 이제 한국의 파트너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세안 플러스3나 EAS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알게 모르게 동남아 국가들이랑 한국이랑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공통 이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동남아는 상당히 중시해야 되는 또 베트남이라는 개별국가 상당히 중시해야 되는 상대임은 틀림없고 경제적 그 관계나 중요성이라는 거는 이런 뭐 정치 안보나 이런 중요성 훨씬 뛰어넘습니다. 1년에 베트남하고 한국이 무역액이 200억 불에 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입장에서 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은 그 1년에 한국이 무역 흑자를 한 100억 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고 한국의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는 나라고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봐서도 지금 한국 교민이 베트남에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있고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10만 명이 좀 넘는 상황이고요. 결혼 이주민 그 커플도 한 5만 명 정도 되니까는 상당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이 베트남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중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기로 했는데 한 베트남 FTA가 체결이 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성과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 베트남 FTA를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양쪽 이제 정상이 합의한 부분인데 사실 그 베트남은 아세안에 포함된 국가인데 아세안과 이미 한국이 FTA를 가지고 있는데 왜 또 한 베트남 FTA가 따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아세안 FTA가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무역을 늘리는데 상당히 공헌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아세안 FTA는 아세안 10개국의 이익을 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아세안 FTA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무역 자유화를 할 수 없는 아이템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한국, 베트남 양자 간의 무역 촉진을 위해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FTA가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내년까지 한 FTA가 그 달성이 된다면은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 관계는 이제 더 심화되는 되게 좋은 계기를 맞는다.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제 한아세안 FTA가 이제 좀 낮은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한 베트남이 되면은 좀 높은 수준은 좀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상당히 좀 활발해질 것 같은데 주요 기업들의 그 베트남 진출 현황도 좀 살펴주시죠. 동남아 국가 중에서 이제 그 한국의 기업 진출이 가장 활발한 곳이 베트남이고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게 2007년인데 2007년 이후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그 2천여 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장 논리에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의 투자나 기업들은 좀 더 많아지겠지만 이런 정상 방문 또 정상에 가서 직접 이제 그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를 듣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통해서 한국의 베트남 경제적인 진출이 더욱 확대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 시중은행이 뭐 지금 몇 년째 지점을 내려고 하다가 좀 못 내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직접 얘기하니까 바로바로 좀 응답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베트남 최대 경제 도시인 호찌민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호찌민 방문이 9년 만이라고 하던데 네. 이것도 아무래도 이 세일즈 외교의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베트남의 정치적인 수도는 북부에 있는 하노이고 네. 경제적인 수도는 남부에 있는 호치민이죠. 호치민이고요. 그 뭐 왜 호치민이 더 경제적으로 발전했냐를 놓고는 이제 많은 다른 설명들이 있는데 어쨌든지 지금 이제 호치민시가 좀 더 이제 경제적인 인프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훨씬 좋은 환경이 돼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그 많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네. 한국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호치민시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 호치민에 방문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일즈 외교다. 그 다른 거보다도 베트남 정부가 호치민시를 이제 더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한 2025년까지 인구 그를 1,500만 명 수준으로 예. 늘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하우징 그러니까 주택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도로 건설 같은 이제 공공건설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겨냥해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예. 의미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또 가장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베트남 원전 사업에 대해서 네. 두 정상이 이제 공동선언문에 원전 협력을 명시했다는 부분. 이게 아마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럼 아무래도 좀 수주 가능성도 좀 높아지겠죠?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는 명확합니다. 네. 가능성이 높아진 건 명확한데 제가 뭐 얼만큼 한국이 네. 가까이 다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이게 사업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건 분명하고 네. 이번 그 정상 선언문에 보면은 핵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해서 양국이 협의하기로 했고 기술적인 교류를 하기로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이 기술적으로 교류하고 도움을 주고 했을 때 한국이 원전 유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네. 예, 그런 차원이 한 가지 있고 또 베트남에서 한국이 원전을 유치한다면 지금 뭐 후쿠시마 원전 사태 예. 이후로 좀 동남아 국가들이 살짝 꺼리는 부분은 예. 있지만은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이게 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후쿠시마 사태로 해서 일본이 좀 주춤한데 이번 기회에 원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좀 강자를 우뚝 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가져봅니다. 네. 예. 이렇게 원전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파급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화력 발전이나 석유 비축 등 3대 에너지와 이 자원 분야 진출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기존에 이제 한국이 동남아에 대해서 자원 외교를 할 때는 단순히 이제 동남아 국가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가져오고 우리가 활용한다라는 수준에 이제 그쳤던 예. 그런 식의 자원 외교였다면은 이번에 이제 그 석유 비축 시설이나 화력 발전소를 같이 공동으로 예. 개발하기로 한 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보다 심화된 협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 단순히 자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자원을 활용해서 그 나라들의 경제 성장도 도와주고 또 이제 화력 발전이나 그 석유 비축 시설 같은 것들은 이제 플랜트 수출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이제 그 다각화된 그런 에너지 협력을 동남아 국가들이랑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세일즈 외교 부분 살펴봤고 정치 외교 안보 쪽을 좀 살펴보죠.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그 찌언던상 베트남 국가주석의 지지도 이끌어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가장 외교적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그 두 가지입니다. 한반도 네. 신뢰 프로세스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뭐 한반도 이야기고 동북아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변 국가들의 지지라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북아 얘기고 한반도 이야기지만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이라는 틀로 동남아 국가들이랑 묶여있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제 베트남을 시작으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지지를 더 끌어내면은 훨씬 이 구상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1960년대 이후로 그들끼리 이제 신뢰 구축한 그런 경험 같은 네. 것들을 또 우리가 공유하는 예. 부분도 향후에 추진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 방문 기간 중에 베트남 국부 호찌민에서 전 국가주석의 묘소에 헌화를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으로선 김대중 대통령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아무래도 역사적 의미를 두는 시각도 많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사이에 과거 역사에 좀 다소 불편한 네. 관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한국과 베트남이 어떻게 역사적인 화해를 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나갈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화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고 네. 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호치민이라는 그 베트남의 이제 거의 국부 같은 예. 존재인데 대부분의 베트남 국민들한테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묘소에 헌화를 하고 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제스처가 베트남 국민들한테 상당히 잘 받아들여지고 진정한 친구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랄까요? 그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 한국과 베트남 양자 관계에서 관계를 더 심화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는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정상 방문으로 첫 단추를 잘 채운 것처럼 네. 동남아 국가들을 단순하게 이제 경제적인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파트너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10월 초에 아세안 플러스3 그다음에 그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런 네. 이제 다자 무대가 연속으로 펼쳐지는데 이 다자 무대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심화할 수 있을지 지금 예. 이제 고민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그리고 베트남 방문의 의미와 그 순방 성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